예, 이번 시간에는 형태소에서 조법까지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번 문제, 국어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는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 형태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조사와 어미 문법적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적 요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 뒤에 붙어서 쓰이는 이런 기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의존 형태소라고 암기해둘 만한 기본사항이죠. 자, 주의할 점으로 두 번째,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서울시답게 아주 교묘하게 어섞어간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그리고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되게 그 이론반에서는 기호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을 칠해서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은 색을 칠하지 않고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준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이때 대부분 실질형태소이면 밑에 자립형태소로 일치가 되고 또 의존형태소이면 형식형태소이면 의존형태소인 이렇게 짝이 맞아가는 이런 항목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용언의 어간이었죠. 용언의 어간. 그래서 실질형태소이지만 의존이 되는. 그래서 그림을 네모와 반원 이런 형태로 그려본 적도 있죠. 그래서 뭐 체온과 조사라고 한다면 네모에 이렇게 조사, 반원으로 체온이 없어지는 이런 조건은 좀 반원이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그 그림을 의존 형태소를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썼던 거죠. 근데 용언인 경우는 어땠습니까? 용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를 반으로 쪼개서 어간 쪽이든 어미 쪽이든 절반만으로는 홀로 설 수 없다. 두 개가 묶여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에 두고 단어라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서 단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체온 그 자체가 단어로 설명되는 것과 달리 용언 쪽은 어간과 어미를 모두 묶어야만 단어가 되는 것이지 어간만으로 단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똑같이 실질형태소라 하더라도 체온은 홀로 단어가 되는 것이고 용언의 어간은 어간만으로, 실질형태소인 어간만으로 단어가 될 수 없어 어미까지를 묶었을 때 비로소 동사, 형용사 이렇게 품사 개념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투리 개념, 남아있는 이 조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예외로 상대적인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처리하자 이렇게 학교 문법에서 규정을 두게 된 것이죠. 단어를 이해할 때도 요 세 가지 틀 같이 살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2번 답지는 동사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해서 실질 형태소라는 점을 근거로 곧 자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이면서 의존인 예외가 되는 특이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예전에 출제가 이미 됐었고 그때는 예시 단어를 통해서 질문한 이런 방식이었는데 2018년 그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읽어가면서 특히 또 문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강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는 꽤나 어렵게 의식됐던 그런 문제였었죠. 자, 2번이 앞뒤 모순된 진술을 통해서 틀린 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59번 넘어가면은 역시 서술형을 띠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최근의 유행처럼 이렇게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형태소에 관한 설명인데 1번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조사, 어미, 접사
그러면은 접사인 경우도 역시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사가 어근 없이 접사가 따로 쓰이는 그런 경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이 마지막에 주신다의 주.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용언의 어간, 주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 있긴 하지만 실질과 형식이란 기준이 아니라 자립과 의존이란 기준으로 갈 때 실질이라고 해서 곧 자립인 것은 아니다. 주의할 것으로 용언의 어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생님께서 깨서 숙제를 에서를 주신다의 다 모두 형식 형태에서 해당한다.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기본 맥으로 잡아서 암기로 처리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에서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 형태소라는 평가가 초점에 놓였는데 여기서 그 앞부분에 선생님께서의 님이라고 하는 것은 접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접사인 경우에는 조사, 어미, 접사 기본적으로 실질 형식의 기준에서는 형식, 자립과 의존에서는 의존 이렇게 평가되는 항목이죠. 그런 정도에서 점검을 해두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다음 60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형태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근데 이것이 미묘하게 한 개 차이 이런 정도에서 답이 된다면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번 답지가 그 12개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것들이 7, 8, 9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3개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7급인데 형태소의 개수를 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난이도 있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지 실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난이도 하라고 할 만큼 의외로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맨 앞에 떠나가다, 떠나갔던 에서 떠나다 그리고 떠나다에 주의할 것이 떠나다와 가다 두 개가 만나는데 우리가 가다에 종결어미를 찍을 때도 가아 이렇게 어미가 있어야만 용언의 어간만으로 문자를 마무리할 수 없죠. 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게 추격이 될 때 어미 쪽이 아니라 어간 쪽이 탈락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었던 바 있었던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의 용언이 다른 용언을 만나는 이런 과정에서도 연결어미라는 점에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이런 점에서도 아어가 필요한 것이죠. 떠나가다, 떠나다와 가다 그 사이에 떠나 똑같이 떠나다의 아가 탈락하고 보조적 연결어미 아는 살아남는 이런 구조로 형태소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갔던, 가다의 과거시제 선노말어미 이걸 구별하는 건 쉽게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돌아왔다도 역시 돌다의 오다, 그리고 그래서 모두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그 다음에 숙다, 그리고 이게 형태소가 구별이 된다는 점이 신경 쓸 만한 부분이겠고, 청하다와 오니, 한자를 말을 기본 재료로 해서 접사 형태의 하를 붙여 우리말 용언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뒤에 어미가 덮은 이런 구조죠. 그래서 형태소를 나누는 데는 하나 정도의 미묘한 차이는 수험생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했었던 떠나다, 떠나갔던에서 떠나다의 어미 아가 끼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만 떠나갔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축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서 답이 결정될 수 있는 거라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실수를 하더라도 답이 변할 리 없을 만큼 격차가 큰 이런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좀 난이도는 낮은 문제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 강염기, 강타자, 강기침, 강행군
자,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답을 고르는 기준이 됐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강해서 이것이 세다, 세다 이 뜻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강염기, 그럼 염기가 강하다, 강타자, 타자가 강하다, 강기침, 기침이 강하다, 강행군, 행군이 강하다, 혹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다른 것들은 쉽게 말이 되는데 일본의 강기침은 아주 호된 기침, 센 기침 이런 것들보다는 마른 기침이란 뜻으로 쓰이는 이런 것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강이라는 그 접두사 형태가 쓰이는 그런 사례를 섞어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과거에 기출문제 출제가 됐었던 바 있었던 강된장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이와 같은 질문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니다. 다음 62번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래서 지금 접두사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보기로 다뤄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형성 원리, 조어법이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어법에 관련된 건 이런 시간에 설명했던 것 좀 짚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단어 만들기에서 재료, 형태소를 기본 재료로 하는데 실제 형태소는 모두 다 이용하고 형식 형태소 중에서는 접사만 이용한다. 이 단어 만들기 단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형태소를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형태소의 종류에서 뭐 실질, 또 형식, 자립, 의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문법적 역할을 하는 조사, 어미, 특히 품사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항목이죠. 조사, 어미. 조어법에선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별개의 단어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어미는 형태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이 어미가 추가됐다는 것 때문에 단어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닌,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조어적 기능이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없는 그런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단일어인 경우에서 용언의 어근에 어미가 붙는, 이게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이 되겠고, 복합어에서는 실질 형태에서의 접사가 만나는 방식, 실질 형태에서 두 개가 만나는 방식 이렇게 따져보고, 이쪽에 내용상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요 접사 의미상 기능, 이 접사 의미상 기능 같은 경우가 바로 앞쪽에 강염기, 강기침 이런 양상들이 이 범주의 문제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로 연습을 좀 보충하는 정도로 처리하는 게 더 낫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다룰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룰 만한 부분은 이쪽 부분이 학습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특화해보면 실질 형태에서 접사가 만나는 파생어 이거 특화할 것이고, 실질 형태에서가 앞뒤로 만나는 합성어 이 부분을 또 특화해서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접두사가 붙는 경우와 접미사가 붙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접두사와 접미사는 뭐 위치의 문제로 논할 거리가 못 되죠. 우리가 시험 문제로 다룰 만한 중점적인 요소는 위아래, 즉 한정적 접사가 붙는,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와 지배적 접사, 접미사 쪽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접두사가 붙어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으니까 접미사가 붙되 품사가 바뀌게 되는 이런 경우를 지배적 접사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검할 포인트였다는 점 다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합성어 쪽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이거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번호 붙였던 것들 기억하세요. 크게 보면 위아래로 6줄이 다시 3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죠. 그 3개 그룹을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은 앞에 수식어이 오고 뒤에 체언 용언. 그러니까 체언 앞에 관형어, 용언 앞에 부사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니 각각의 비수식어를 꾸미는 이런 관계가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앞에 체언이 나오는 경우, 앞에 체언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나 용언이 오는 경우, 체언 용언, 체언 용언, 체언 용언 각각의 경우를 2번씩 반복해 주는 거죠. 포인트는 우리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수식원이 앞에 놓이는 경우 네모, 체온이 앞에 놓이는 경우 동그라미, 용언이 앞에 놓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될 수 있고 수식어는 뒤쪽에 놓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식어는 뒤쪽에 오는 경우는 빼고 각각 체온인 경우, 용언인 경우, 체온인 경우, 용언인 경우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그 상태에서 통사, 비통사, 100% 통사, 100% 통사. 그래서 항상 여기 이렇게 용언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점검 포인트가 되고 그중 필요한 어미가 없는 경우에 비통사, 필요한 어미가 갖춰지면 통사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주의할 것으로 열쇠, 날짐승 이런 부분들 마치 리을이 빠져서 비통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열다의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고 관형생어미 리을이 살아남은 날다의 영혼의 어간의 리을 탈락하고 관형생어미 리을이 살아있는 이런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할 항목이죠. 통사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여기 어미가 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그 어미가 없는 관형생 어미가 없든 보조적 연결 어미가 없든 그 어미가 없어서 비통사인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자투리 항목이 뭐예요? 이렇게 부사가 체온을 꾸미는 독특한 구조죠. 우리말의 기본적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또 처리해야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어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 1. 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 전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 자, 이때 기뻐하다, 공부하다, 이것을 하나의 동사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접사로 볼 거냐 뭐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해설란에 그런 여지를 두긴 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접사로 보는 것이 학교 문법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단어에 대한 비교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 단어를 두루두루 설명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점에서 하가 동사로 만들어주는 경우 동사화 전미사,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경우 형용사화 전미사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하다를 동사로 설명해버리면 하다가 붙으면서 형용사가 되는 이런 경우를 설명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를 접사로 설명을 해두면 양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죠. 뒤에 이제 64번에 가면은 이제 학문 문법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건 좀 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질서로 보면 좋겠습니다. 2번 선택지에서 신우이와 선생님은 전미파생 명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마지막에 님 여기 접사이기 때문에 꼬리에 붙었으니까 전미사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런데 신우이는 시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접사이기 때문에 접두사라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빗나가다와 공부하다 여기 또 공부하다에 하가 붙는 경우 또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를 그 접사로 그래서 파생어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한여름 같은 경우는 쉽게 구별되는 것이니까 단일 명사라는 설명 제일 먼저 틀렸음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답지일 거예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울 만한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이런 요소가 있지만 3번을 잘못 어분석하면 빗나가다를 빗나다와 가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이때부터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가다 여기에 어긋이란 뜻으로 어긋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접두사였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 하에 대한 논란거리가 되면 조금 수준 높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는 접사로 보아야 동사화 전미사, 형용사화 전미사 양쪽을 균형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점검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에서도 다뤘었던 바 있었습니다. 다음 63번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이렇게 했는데, 뭐 1번은 덮밥 해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비동사적 합성어로서 덮은 밥 정도가 돼야 했다. 다음 4번에 섞어찌개, 섞다와 뒤에 찌개, 그리고 뒤에 어가 있죠. 필요한 어미가 갖춰진 이런 그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필요한 어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될 수 있죠. 자, 2, 3번 정도로 압축해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살짝곰보에서 곰보를 앞에 살짝이라고 꾸며주는, 그래서 좀 독특하게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특수한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고, 또 서울시 7급답게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번, 3번 얼룩소, 그리고 딱딱새, 소라는 명사 앞에 얼룩이 꾸며주고 있고, 딱딱새에서 새라는 단어 명사 앞에 딱딱이 꾸미는 이런 구조로서 언뜻 보면은 유사 구조가 2번, 3번 두 개 선택지에 놓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시어 살짝곰보에서 살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글자 그 자체가 부서로 쓰이는 이런 양상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것이 3번의 딱딱. 그런데 2번의 얼룩은 얼룩 첩보 구조로 쓰이는 것의 앞부분이죠. 얼룩이란 두 글자만으로 독자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질문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64번 지방직 9급인데 역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 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문 문법적인 고민 이런 것들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문법을 떠나서 학문 문법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공무원 시험이 뭐 학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철저하게 학교 문법에 준해서만 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지식의 바탕을 두고 답을 하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필요한 논란거리가 될 만한 요소를 자료로는 주되 질문은 독해형 양상으로 또는 그 각각의 설명에 해당되는 사례를 조직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로 64번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쭉 읽어보면은 1번의 작은 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 자립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단어란 개념. 단어. 그래서 앞뒤 띄어서 한 덩어리에 독립된 의미를 담고 있는 덩어리, 이걸 기본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어절, 띄어쓰기 기대어 어절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예외가 되는 특수한 항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사죠. 조사는 깍두기로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인 경우의 개수만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를 단어로 본다. 그래서 체언은 체언 그 자체로서 한 덩어리의 단어. 주의할 점은 뭐였고요? 자, 이번에는 점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한 덩어리의 단어로 보지만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따로 떼었을 때는 반원, 홀로 설 수 없는 이 반원의 그림이 뭐예요? 바로 자립이 아닌이란 뜻이죠.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작은 언니 한 덩어리의 단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번에 는, 이건 체온 등에 붙어서만 쓰임으로 단어이다. 체온 뒤에 붙어 쓰인다는 이유로 단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본문 안에는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죠.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이어지는 부분까지 그런 독해형 문제로서 2번이 잘못된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참고로 읽어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둘째 단락부터 좀 볼까요?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은 언니는
옷을 의, 는 을과 같은 조사는 작은 언니 옷 이것과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 뜻은 뭘까요? 문법적인 뜻, 형식적인 뜻, 문법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온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 형태수, 형식 형태수 이렇게 나누면 형식 형태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홀로 쓰인다 아닌다 라는 것은 자립 의존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의존 형태수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줄 바꿔서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에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학자들 간의 논란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상대적 분리성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깍두기로 단어로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 정도. 다음 65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역시 설명을 주고 그에 해당되는 사례를 묻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앞에 것 뒤에 것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역에서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도 있고 접사가 붙기 이전의 품사와 접사가 붙은 이후 파생된 이후 품사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품사가 달라지는 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앞쪽에서 품사가 달라지는 이 아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배적 접사 위에 품사가 안 바뀌는 한정적 접사, 이렇게 차이점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지 슬기롭다의 슬기와 롭, 슬기 그 자체만 놓고 끊어보면 명사인데 슬기롭, 롭이 붙어 슬기롭다라고 하면은 형용사가 되는 품사가 바뀌는. 근데 2번은 선무당이니까 어때요? 무당이라는 단어 앞에 선 이게 붙어버리면은 접두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죠. 일단 지울만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공부하다, 공부라는 명사에 하가 붙으면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 그래서 접사가 붙으면서 어쨌든 명사, 체온이었던 것이 용언의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 쉽게 보일 겁니다. 4번에 먹다라는 동사가 이를 만나서 명사가 되는 용언이 체온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품사가 바뀌었음이 쉽게 보이는 경우죠. 따라서 기역과 기대어 앞에 단어만 연결해 봤을 때 2번만 틀리고 나머지 1, 3, 4번이 해당된다.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니은을 점검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동사적 합성어도 있다. 통사 비동사의 문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앞에 체온이 나오면 100% 통사, 앞에 용언이 나온 것을 주목하자. 그리고 이렇게 좀 특수한 형태들, 부사가 체온을 꾸미는 특이 구조. 자, 그러면은 접칼 여기 해당되겠죠? 접는 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관용성 어미가 없는 비통사. 2번은 이미 선무당이 틀렸기 때문에 늦잠 따져볼 이유도 없죠. 앞에 것이 이미 틀렸으니까. 3번에 힘들다면 어떤 구조? 힘, 네모, 들다, 용언. 체온과 용언이 만나는 구조로 앞에 체온이 나오니까 100% 통사인 경우죠. 여기 기본 단어로 예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번에 잘 나가다, 잘 나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이 부사로 꾸미는, 그리고 나가다는 용언인 이런 구조니까 부사가 용언을 꾸민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부사와 용언이 만나는 6가지 패턴 중 2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그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다음 66번 단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이것도 실수한 사람이 조금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1번에 바다, 막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위로, 그래서 어근이 하나인,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이 하나인. 그래서 바다는 두 음절 그대로 한 개가 되고, 막다는 어때요? 용언의 어근 막, 그리고 어미 다 해서 어근은 하나죠.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은 하나. 두 번째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놨는데
회가 덧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회가 떼어진 그런 상태에서 기본 단어 덧밥은 바로 덮은 밥, 여기 해당되는 경우죠. 그 자체가 비통사적이지만 이미 합성어인 경우였는데 그 합성어를 파생어처럼 간주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여기 파생어 덮밥에 하고 지나갈 때 뒤에 설명되는 것에 관심을 갖느라 앞부분에 틀린 이런 것을 간과하고 건너뛰는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이 이 문제의 난이도였습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뒷부분의 설명에 주목하느라 앞부분을 소홀히 했던 이런 실수에서 틀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는 점 주의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 67번 개살구의 개, 헛웃음의 헛 이렇게 접두사가 붙은 사례와 낚시질의 질, 지우개의 개, 전미사가 붙은 경우 자, 4개 단어를 넣어서 접두사, 전미사 두 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어물에서 건, 이게 마르다의 뜻이 있다면 실질형 대사 아닌가? 착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금지고 금지라는 두 글자가 한 덩어리를 이루니까 뒤에 고개 문제를 주목해야 되겠죠. 한자음도 역시 한자와 음으로 구별하고 핵폭발은 폭발 앞에 핵으로 구별되어야 되겠죠. 자, 거기서 실질적인 뜻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을 우선 지워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금지곡, 금지된 노래, 노래라는 의미가 분명히 실질형 태소로 파악이 될 만하겠죠. 한자음, 한자의 소리 분명히 구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2, 3번이 제일 먼저 구별될 만하기 때문에 건어물에서 말린 생선에서 마르다를 뜻하는 건과 핵 폭발에서 폭발 앞에 그럼 핵물질 둘 중에 어느 게 실질 형태소를 나타낼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핵을 고르고 상대적으로 건어물은 접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 볼 만하겠죠. 이것도 역시 앞에 문제에서 강이 붙은 이런 글자를 질문하는 것과 같은 패턴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형태소를 나눠보고 의미를 따져보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적용해야겠습니다. 다음 68번 서울시 7급 문제인데 선택지 하나에 무려 6개 단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수험생들은 가위 눌릴 만한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생각해야죠. 단어가 많다는 것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힌트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 중에 일부 단어만 알아도 답이 구별될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실제 그 합성어로만 묶인 그런 합성어가 아니라면 여긴 실질 정정 통사 비통사 이걸 가리지 않고 합성어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그럼 합성어가 아니라면 단일어로 섞는 방법도 있겠고 대개는 복합어이지만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 쪽에 초점이 있겠죠. 따라서 접사를 파악해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 잠보의 보, 점쟁이의 이, 일꾼의 꾼, 덮개의 개 쉽게 구별될 만한 단어들이죠. 3번의 지붕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맞춤법에서도 집 뒤에 웅이 붙는다는 점에서 기본 예시 단어로 써왔기 때문에 이거 놓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군것질에서 질, 선생님에서 님. 다음 4번에 맨손에서 맨, 군소리에서 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면은 뒤에 풋사랑의 풋 이런 정도로 가거나 맨 마지막 단어 새파랗다에서 새 이런 부분이 접사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아주 쉽게 구별될 수 있죠. 실제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선제압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단어에서 수험생들이 부담을 먼저 느끼고 가면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미련이 남는 이런 데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69번 문제 비통사적 합성어 지금 띄워놓은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공부한 수험생 중에도 이 처음부터 접근하는 틀을 품사 위주로 정리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 품사 위주로 설명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서도 품사 위주로 설명되는, 그러니까 파생어를 설명할 때도 명사로 파생, 동사로 파생, 형용사 파생 이렇게 설명하고, 합성어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명사로 합성, 형용사로 합성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틀과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아주 쉬운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자, 힘들다 몇 번? 바로 네 번째 패턴, 힘. 앞에 체온이 오고 뒤에 들다, 용언이 오는. 앞에 체온이 왔기 때문에 100% 통사인 경우죠. 작은 집, 앞에 용언이 나왔는데 작은에서 필요한 어미가 들어있는, 관형성 어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통사. 돌아오다, 돌다의 아에서 필요한 보조적 연결 어미가 들어있는 통사. 그래서 모두 통사적 합성어로만 구성된 1번 답지. 2번 검붓다, 검고 붓다. 바로 연결 어미가 빠진 비통사죠. 굳세다, 굳고 세다 똑같은 패턴이고요. 그런데 밤낮 앞에도 체온, 뒤에도 체온인 경우, 그래서 조사의 생략은 인정되기 때문에 요 집안, 요것처럼 집안보다 오히려 더 쉬운 단어죠. 그래서 전혀 7급답지 않은 단어가 2번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슬비, 늦더위 둘 다 똑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죠. 부슬비. 그래서 부사가 용언을 꾸며야 되는데 부사가 체온을 꾸미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고, 굶주리다는 바로 굶고 줄이다. 여기에 6번째 패턴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 그래서 비통사만으로 구성된 3번 답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70번은 두 단계 결합을 보여주죠. 1차적인 결합이 놀리다의 미음이 붙어서 놀림, 이렇게 파생어가 되는, 접사가 붙는 파생어인 경우죠. 자, 그렇게 놀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앞에 손이 붙어 손놀림에서 이번에는 합성어가 되는, 그러니까 파생어의 합성. 근데 우리가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결과물로부터 거꾸로 한 번 나누었을 때의 양상, 여기까지를 살펴보는 것이 학교 문법의 기본 출제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놀림을 나눌 때 손과 놀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어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의 헛소리의 헛, 그리고 3번의 가리개의 개, 접사가 붙은 이 두 개를 제일 먼저 지워낼 일이고, 그리고 1번, 4번 두 개만 놓고 보면 1번은 책과 꼬지 이렇게 해서 일단 합성어로 설명될 수 있고, 4번은 흔들리다에 미음이 붙는, 그러니까 미음이 붙은 것만으로도 흔들리다, 용언에 미음이 붙어서 파생이 되는 이런 양상이죠. 그런 차이점을 구별해 볼 수 있다면 1번을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두 번째 단계까지 따져서 최종적으로 합성어인 것으로만 답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단계는 다 합성어인데 두 번째 그 결합 구조를 따졌을 때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요것까지를 다 일치하는 것으로 질문하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어렵게 되죠. 따지는 것이 1단계만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2단계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사례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71번 이어가 볼게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역시 이 자체가 출제자들에게는 난이도를 충분히 높인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칠판에 제시했던 이 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체온이 앞에 나오는 건 100% 통사라는 점과 용언이 앞에 나오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때 형태소를 분석한 뒤 용언 뒤에 관형생 어미가 필요한 경우, 관형생 어미가 있는지, 앞뒤가 다 용언이라면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예외가 되는 부사가 체온을 꾸미는
이거는 몇 개 단어 암기 주는 것으로 처리할 만하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패턴만 잘 살피면 되는 정도의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때 일단 71번에서는 주의할 것이 해설란으로 먼저 가볼게요. 해설란에서 맨 앞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의 열쇠, 이걸 잘못 넣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열쇠, 여기는 해설란에서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예시했던 이 단어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출발점을 길짐승부터 봅시다. 길짐승 하면은, 길, 이걸, 도로, 이런 뜻으로 볼 수 없고요. 길다. 길이가 길다. 그래서, 긴 걸 길짐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거는, 기다. 기어다니다. 거기에, 니은, 는, 리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는데 리을을 선택하는 방식. 기어다닐 수 있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죠. 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자질. 자, 이게 결합되어서 뒤에 짐승이란 말 앞에 놓여 쓰이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기대어 볼 때 하늘을 날아다니다라고 할 때도 날다. 여기는 이걸 먼저 살피고 이걸 살피는 이유가 여기는 용언의 어간에 리을이 본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결합 방식, 그래서 우린 문법의 우문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조어법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걸리게 되고 또 뒤에 맞춤법에서도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길짐승에서 리을이 없는 단어에도 관용사용어미 과거, 현재, 미래 중 미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리을이 있는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역시 리을이 오게 되고 관용사용어미 리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실질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 쪽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죠. 따라서 날짐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왜? 어미가 살아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날짐승. 이것과 똑같이 열쇠, 열다의 리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받침의 리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어간의 리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미의 리을이 살아있는 것이요. 어미의 리을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사라는 것. 통사라는 것. 자, 여기 제일 먼저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선택지는 어때요? 열쇠는 그렇지만 새빨갛다의 새, 이거는 파생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앞에 것 때문에가 아니라 뒤에 것. 앞에 것도 통사이지만 뒤에 파생어. 이것 때문에 더 쉽게 구별된다는 점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선택지의 덮밥. 여기 나오듯이 덮은 관용사 어미가 없으니까 짙푸르다, 짙고 푸르다. 이 아래 경우가 되죠. 보조적 연결어미가 없는 것으로 답이 되는 경우. 3번의 간발, 한자말로 다른 단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조법 시간에 나온, 조법 단원에 나눈 이런 단어라면, 발감깨란 뜻으로 이 간발을 감다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돌아가다가 있으니까, 돌아가다에, 필요한 보조적 연결어미가 들어있는 통사인 경우,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답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또 비통사적 합성어 서울시 7급도 질문하고 있는데 역시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항목임을 알 수 있죠. 복잡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걸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아주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있고 어떤 수험생은 이 부분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홀로 와 하고 감탄사를 지르는 이런 수험생도 있어요. 자기가 혼자 따로 공부할 때 몇 년씩 공부해도 풀리지 않던 이런 부분이 한 10분 정도 설명되는 시간 안에 완전히 정리를 끝내는 그런 쾌감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수험생들이 한번 크게 웃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방법이 난이도나 시간 이런 것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쉽고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를 기준에 놓고 이 통사, 비통사의 문제를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1번의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결합이죠. 빛나다는 빛이 나다 이런 구조로 설명해야 되겠고, 살코기의 경우는 살 뒤에, 이건 고주문법 시간에 설명될 만한 내용인데 히읗 덧생김, 덧생김. 그래서 이제 거센소리에 취기하게 되는 이런 구조죠. 2번의 접칼, 앞에서도 다뤄진 바 있었던 단어죠. 접칼, 바로 접는 관형생어미 는이 필요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굶주리다 밑의 경우 굶고주리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빠진, 부술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사가 체온을 꾸미기 때문에 비통사가 되는, 건북다는 다시 맨 밑에. 자, 그래서 가장 기본 질서의 틀에서 답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질문된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할 때, 7급에서도 제일 난이도 높게 출제할 때 그때 다룰 수 있는 단어들이 요거라는 점. 바로 이 우문론의 이런 지식을 동반하는, 필요로 하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출제할 때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챙겨보기를 당부드리고, 73번 별것 없죠. 다음 얘들과 동일한 구성 방식을 보이는 이라고 했는데, 굶주리다, 굶고 줄이다에서 고가 빠진 비통사적 합성어, 늦더위, 늦은 더위, 바로 부술비처럼 부사가 그 체온을 꾸미는 이런 구조와, 밑에 또 용언에서 늦은이라고 하면은 늦다의 관형생어미 니은는 리을, 그리고 더위라고 한다면 체온, 뒤쪽에 체온이 나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늦은 같은 경우에는 은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통사적인 합성어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여기는 늦은에 은이 없으니까 비통사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고, 높푸르다면 다시 또 높고 푸르다 해서 고가 필요한, 덮밥은 덮은 밥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관형생어미가 없는 이런 양상이 되겠죠. 요쯤에서 낮춤법 시간에 다루는 단어를 이 늦더위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늦더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먹거리, 먹을거리만 맞는 것으로 인정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먹거리 하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가는 이런 추세가 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늦더위도 같은 논란거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걸 늦다의 어근으로 이렇게 본다면 관형생어미 은이 필요한 이런 상태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접사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접사.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늦을 접사라고 본다면 이거는 파생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논란거리가 될 만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더위란 단어를 잘 모르면 이거를 선택지에 넣고 질문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선택지에 들어가면 출제 오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기 안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늦더위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3개 단어, 굶주리다, 노푸르다, 덮밥,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라는 것만 보더라도 공통의 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출제의 오류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논밭 전혀 고려할 거리가 못 되죠. 명사 이런 구조로 첫사랑의 접두사가 붙는 구조로 전혀 고려할 거리가 안 됩니다. 늙은이도 맨 마지막에 늙은과 늙은 사람.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앞에 늙다의 은이 있는 이상 논란거리는 전혀 되지 않는 항목이 됩니다. 4번의 그 형태소 분석은 가로 지르다 일단 이렇게 나눠 놓고 봐야 되겠죠.
자, 5번의 곶감. 그래서 곶다, 꽂다, 꿰다의 의미죠. 이런 뜻으로 쓰인 이런 구조로 답이 될 만한 항목은 5번밖에 없다. 단어 구조상. 그래서 어쨌든 그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 주의할 단어 늦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보기 안에 들어온 구조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견주어 볼 때 출제자는 흰색으로 설명한 이런 경우로 간주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4번 하나 더 볼까요? 의존명사와 조사의 짝이 아닌, 여기서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번의 할 만큼, 용언의 어간 하다의 관형사용어미 리을 띄우고 만큼, 의존명사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본 단어였어요. 자, 문제는 두 번째 문장. 나는 밥 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형태소 분석 그 설명할 때 어땠습니까? 형태소 분석에서. 자, 이는 어때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그래서 저기 가는 저기 가는 사람 이렇게. 자, 그런데 밥 먹으리 많지라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밥 먹을 띄우고 이 밥 먹을 사람 이런 뜻으로 밥 먹을 이가 많다. 이런 경우라면은 의존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밥 먹으리 많지, 밥 먹으리 만큼.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밥 먹을 사람 많지, 밥 먹을 사람만큼. 사람이란 뜻이 아닌 경우죠. 그럼 이가 의존명사가 아닌 게 되고 의존명사가 아닌 만큼 앞에 관형사용어미 리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대로 의리 연철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까지 의리 많지, 의리 만큼 이렇게 한 덩어리에 앞에가 용언의 어간이니까 뒤에 한 덩어리에 어미라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차이점이었고 이건 우리가 형태소 분석 첫 번째로 다뤘던 비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선물도, 선물만, 선물만큼 이런 것들 쭉 위아래로 정리해 봤었던 거 있잖아요. 바로 그 페이지에 들어 있었죠. 거기서 다뤘던 기본 내용인데 이론적인 난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난이도가 꽤 높은 이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하던 그 패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은 뭐 큰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이지만은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뭐 중정도에서 가볍게 살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조법 시간이 아니라 형태소 분석 그 시간에 기본 강의 항목에서 다뤘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뒤에 이제 항목이 달라지니까 끊어가도록 하죠. 쉬었다가 다음 항목 이어가겠습니다.